어머니, 가족끼리 돈 얘기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매달 방세는 정리하고 가야죠? 그 말에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집은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방세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김순희입니다. 올해 67,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그 자식에게 7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순간 도장도 제대로 찍지 못해 몇 번이고 다시 눌렀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얘네가 잘 살아가겠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거실로 나오자 며느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비쳤고 김치 냉장고에서는 낮은 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딱딱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얹은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의도 저희고 생활비도 저희가 책임지는 구조니까요. 어머니도 한 달에 한 번 방세 개념으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울림은 점점 커졌고 벽시계는 틱, 탁, 시간을 너무 뚜렷하게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요즘 저희도 너무 빠듯해서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은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침대 위 이불은 아무리 덮어도 차가웠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 제 물건을 챙겼습니다. 혹시나 싶어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삐빅삐빅 오류음만 울렸습니다. 뒷덜미가 뻣뻣해졌고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난 걸까?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옆 복도에는 미세한 먼지 냄새가 났고 복도는 새벽 특유의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경비실 창문 너머로 오만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아서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종이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따님분께서 변경 요청하셨네요. 여기 확인 서명도 있으시고요. 따님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도 저를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다시 올라왔을 때 복도 한편에 제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래 바구니, 김치통 이불, 그리고 어머니 유품이 담긴 나무 상자까지. 현관 앞 센서 등이 켜졌고 잠시 후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벌써 준비 다 하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왜 바뀌었니?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도 이제 신혼이고 생활이 복잡해지니까 서로 좀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이 집에서 하숙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다시 한번 웅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귓가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5분쯤 후 택시를 불렀습니다.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앞 가로등 불빛에 빗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짐을 옮기는 내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비 아저씨만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님 이 시간에 그냥 시골 좀 다녀오려 해요.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택시 안은 습기 찬 냄새가 가득했고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어머니 계시던 한옥이요. 그곳은 20년 전부터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내려앉고 마루는 썩어 있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공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고요? 그 집만은 아직 제가 내쫓기지 않은 곳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자식에게 집을 주었더니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마음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시골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강원도 원주 외곽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년 넘게 비워진 그 집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비는 이미 작아졌지만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는 여전히 한 박자씩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대문은 녹슨 채 절반쯤 열린 상태로 덜컥거렸고 신발을 벗고 들어선 마루는 삐걱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온돌은 당연히 꺼져 있었고 공기는 오래된 된장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 생전 붙여놓으신 달력의 일부가 아직 남아 있었고 2007년 3월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짐을 안쪽 방에 들여놓고 잠시 앉아봤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엉덩이가 닿자 몸 전체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집은 적어도 저를 밀어내지 않으니까요. 새벽 4시쯤 잠도 안 오고 몸을 풀 겸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엔 쥐똥이 굴러다니고 문풍지 사이로는 바람이 휘잉 모서리마다 거미줄이 엉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살 수는 있겠네.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작은 빗자루로 마루를 쓸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두둑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퍼졌고 낡은 석고가루 조각들 사이로 보자기 하나가 툭 하고 굴러 나왔습니다.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건 분명 어머니가 쓰시던 문이었습니다. 파란 바탕에 빨간 줄문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색감이었습니다.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먼지가 후하고 퍼졌고 보자기 안쪽에서 무거운 금속성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 그 촉감, 그 냄새, 모든 것이 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순이야 돈은 잃어도 괜찮다. 근데 금은 지켜줘. 그 말이 왜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묘한 희망 사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지붕을 때리고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틱탁, 틱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열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리시겠어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 겹, 두 겹, 천이 풀릴수록 먼지가 흩날렸고 마지막 층을 들추는 순간 금속의 묵직한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노란빛의 덩어리였습니다. 작은 벽등 아래서 그 물건은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고
손끝으로 살짝 만졌을 때 무게와 차가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금이야. 무의식적으로 중얼였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건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둘. 보자기 안엔 모두 6개의 금괴가 꼼꼼히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남기신 거예요? 그 질문은 밤새도록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아침 해가 들기 전 저는 금괴를 다시 싸서 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원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시내버스 안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도시로 가는 길을 달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를 넘겨서였습니다. 처음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휴대폰으로 금 감정과 매입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가장 리뷰가 많은 곳을 골라 조심스럽게 방문했습니다. 도심의 건물은 차가운 유리로 가득했고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촌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도움 드릴까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거 감정 좀 부탁드려요. 가방에서 조심히 꺼낸 보자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금속 측정기와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순도 99.9입니다. 무게도 일정하고 아주 훌륭한 상태네요. 그럼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시세 기준으로 계산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30분 뒤 직원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전체 합계 이체 수수료 포함해서 195억 8천만 원입니다. 네, 계좌로 이체 도와드릴게요. 신분증 있으실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건넸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 펜 끝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서류가 정리되고 은행으로 같이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본인 확인과 절차가 이어졌고 계좌의 최종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조 58링링링링링링링 10억 단위의 돈을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돈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건 어머니가 제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남기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밀려난 아이들에게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걸요. 은행 로비에 앉아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어떻게 쓸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나인 것을,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저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장학재단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보자기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금을 손에 넣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울시청 근처 지하철 3호선 출구로 나왔을 때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유리 건물들 사이 낮은 회색 간판에 쓰인 법률사무소 박민지라는 글자가 유독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입금 내역, 거래 기록, 금 시세, 그리고 적어둔 메모, 기부 목적 자산 운용 상담, 증여, 세금 포함, 법적 보호 가능한 장치 문의. 문이 열리자 작은 대기실이 보였고 접수대 너머에서 한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순희 어르신 맞으시죠?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박민지 변호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쪽 회의실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미리 연락 주셔서 정리도 해뒀고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제 메모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부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형태가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세무 법무 절차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 말에 제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이 돈을 어르신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시려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돈은 제가 벌어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그 소리 탁탁탁 사무실을 가득 채운 조용한 울림이 왠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이 자산은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분들이 접근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 대답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계약과 더불어 후견인 지정을 피하는 장치를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조리 있었고 어떤 판단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초안 문서만 작성해두고 다음 주에 서류 정식 준비해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럴게요. 계좌 내역 거래, 증빙 가족관계 서류 제가 다 챙겨올게요. 좋습니다. 그녀는 인쇄된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오늘 상담 확인서예요. 서명만 부탁드립니다. 볼펜을 쥔 손끝이 살짝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제 뜻을 남기는 첫 서명이었으니까요. 서류를 넘기자 작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박준우, 아들이었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 순간 문득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 집도 결국 내 거잖아. 서류에 사인만 해. 그 목소리.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 하늘이 회색으로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의 연락을 지금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응하시겠어요? 며칠 후 서울 강북구에 있는 예전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요. 예전에 702호 살던 그 어르신 있잖아요. 그분이 금을 팔아서 수백억 벌었다네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예요. 건물 뒤편 금은방 사장님이 말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결국 아들 준우와 며느리 은서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돈이 있다고. 은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빈집에서 발견된 금괴, 익명 기부자 여성 60대 후반. 이거 설마. 준우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휴대폰에 또다시 준우의 이름이 떴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박민지 변호사와 두 번째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정관 초안 준비됐습니다. 명의는 어르신 성함 그대로 하실 거죠? 네, 다른 사람 이름은 넣지 마세요. 기부금 계좌도 오늘 열기로 했고요. 모든 서류 공증도 다음 주까지 완료될 겁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고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마다 반듯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접근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으로 가서 공익재단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직원은 제 신분증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범한 응대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펜촉이 종이를 누르는 감촉, 잉크 냄새와 함께 작은 진동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계좌는 오늘부터 활성화되고요. 기부 관련 세금은 면제 대상이라 별도 등록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카운터를 지나 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순희 어머님, 맞으시죠? 낯선 여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예전에 어머님이 주신 반찬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이런 결정을 해줘야 하니까요.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손엔 작은 과일 바구니, 다른 손엔 생수병 2개.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어머니랑 닮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해. 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없는 집, 조용한 거실엔 그녀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재단 명의로 첫 장학금 신청 공지가 올라갔고 그 소식은 작은 커뮤니티부터 뉴스 기사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뒤늦게 다가온 가족의 손길을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더 단단히 걸어가시겠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점심 식사 가능하실까요? 은서의 문자였습니다. 짧고 정중했지만 그 속엔 뭔가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온 그 얼굴, 그리고 아무 말 못하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소는 어머니 편하신 곳으로 정해주세요. 준우도 같이 갈게요.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줄만 보냈습니다. 북촌 골목 안에 있는 콩나물국밥집. 토요일 12시. 토요일. 바람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북촌의 오래된 식당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틀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김치찌개의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 냉장고 소리는 없었지만 그 공간엔 익숙한 따르릉 벨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배경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정확히 12시 5분 은서와 준우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은서는 환한 얼굴로 인사했지만 준우는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 집 예전에도 같이 온 적 있죠. 은서가 말했습니다. 준우 오빠 생일날 어머니가 생선전 직접 부쳐서 여기까지 싸오셨던 거 기억나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억은 그 순간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전을 담았던 반찬통 지하철에서 넘치지 않게 휴지로 꽁꽁 싸맸던 손, 그리고 식당에서 나눴던 짧은 웃음. 그땐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은서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다는 것도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따뜻하기보다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 말 뒤에 무언가가 붙을 것 같은 예감.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레 가방을 열더니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녀의 손끝이 서류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집 관련해서 이전 서류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걸 어머니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그 말에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식당 안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과 옆 테이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집 서류에 이름이 남아있던가?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냥 행정상 확인 절차라서요.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엔 뭔가 억지로 눌러 담은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왜 식당에서 꺼냈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러 온 거 아니었니? 은서는 말이 막힌 듯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끝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며 딸깍딸깍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 자리의 진심과 거리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식당을 나선 건 음식이 다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은서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다. 이제 나는 갈게. 조용히 말한 뒤 테이블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북촌 골목길을 걷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지나가는 사람들, 대화 소리가 저 멀리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젠 준비할 때다. 바로 택시를 타고 그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예전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접수대 직원의 얼굴이 보였고 저를 보자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김순희 어르신 아니세요? 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작년 9월 중순쯤 702호 출입 비밀번호 변경 요청서가 누구 이름으로 들어갔는지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있네요. 9월 14일 오전 10시 38분 입주자 대표 가족 명의로 변경 요청 들어왔습니다. 담당자 사인도 같이 있네요. 그 서류 복사 가능할까요? 외부 요청은 원칙상 어렵긴 한데 어르신 경우는 예외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복사기를 작동시켰고 문서가 나오는 동안 사무실에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위임자 최은서 세대 702호 사유 가족 내부 조정 처리자 윤현숙. 이 문구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들고 저는 또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엘리베이터 이용 기록도 있을까요? 몇 시에 누가 로비에서 올라갔는지. 있긴 한데요. 그건 경비실 쪽에 있을 거예요. 제가 연락드려 볼게요. 5분쯤 후 경비실에서 오만수 씨가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뵙네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냥 그날 기록이 좀 필요해서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9월 14일. 맞죠. 오전 10시 37분 지하 1층에서 702호로 엘리베이터 올라갔고 당일 오후엔 702호 세대 출입 제한 요청도 있네요. 그 화면 캡처 가능할까요? 제가 인쇄해 드릴게요. 조금 뒤 A 사용지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안온돌도 없고 김치 냉장고도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안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켜낼 수단이 이제 제 손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관리소장을 향해 고개 숙인 뒤 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내려가는 이 시간이 마치 내 결심을 다지는 의식 같았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제 뭘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면 시작하시겠어요? 한밤중 한옥안 작은 스탠드 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간간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니, 노트북이 아니라 진짜 공책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사용하시던 표지가 해진 노란색 공책. 볼펜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9월 14일 702호 현관 비밀번호 변경. 나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종이 위에 글씨가 새겨질수록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9월 14일 오후 짐이 복도에 놓여 있었음. 김치통 사진함, 이불, 나무 상자 깨짐.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날 밤의 공기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흘러나오던 웅 소리, 조명이 너무 밝아 그림자가 사라졌던 것이, 그리고 아들의 눈빛. 9월 15일 관리사무소 방문. 비밀번호 변경자 최은서 요청, 사유 가족 내부 조정. 그날 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나를 보호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9월 20일 박민지 변호사 상담 시작. 금매각 내역 전달. 기부 의사 확인. 펜 끝이 종이를 긁을 때마다 그 작은 마찰이 내 안에 고요하게 쌓였습니다. 10월 3일 엘리베이터 이용 기록 확보. 오전 10시 37분 지하 1층에서 702호로 직행. 10월 4일 식당에서 만남. 은서의 사과 후 문서 제시 행정상 확인 절차. 명목. 그 페이지 끝에 나는 작게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사과는 미끼였다. 그렇게 쓰고 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고요한 기록. 김이 빠진 보이차 한 잔이 옆에서 미지근하게 식어갔고 달력은 오늘이 10월 6일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루 계획을 썼습니다. 10월 7일 박민지 변호사 미팅 증여 취소 소장 초안 검토. 모든 건 한 줄씩 적힌 이 기록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틱탁 울릴 때마다 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을 정리하시나요? 글로 적으시나요? 아니면 마음속에서만 품고 계신가요? 이른 아침 법률사무소 박민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구름이 얇게 깔린 서울 하늘 아래 빌딩 유리창마다 햇빛이 퍼져 있었고 복도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예정보다 일찍 오셨네요. 밤새 정리가 돼서요.
이제는 미루고 싶지 않아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보내둔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요청서, 엘리베이터 기록, 식당 대화에 대한 기록 노트 금 매각 내역과 입금 내역 재단 설립 관련 서류 사본까지 그녀는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모든 문서는 법적 요건을 갖췄습니다. 증여 계약 직후 배제 물리적 퇴거 유도, 생활 기반 차단, 배신과 부당행위에 따른 증여, 취소 사유로 충분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이 본인의 의지로 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는 파일 중간에서 2장짜리 초안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오늘 검토하실 내용입니다. 문장 하나하나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저는 그 말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본인은 202X년 9월 14일 증여 이후 거주권 박탈 비밀번호 변경, 생활물품 외부 배치 등 명백한 퇴거 행위에 노출되었으며 문장을 들을수록 그날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복도에 놓인 이불 꾸러미, 김치통에 차가운 손잡이, 현관문 앞 켜진 센서 등 아들의 말없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이 글 속에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증여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하며 추후 민사 절차에 대한 의지를 밝힙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손이 떨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서명이 아니라 저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서명이니까요. 사인을 마친 뒤 그녀는 잔잔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촌 골목길에서 은서가 봉투를 꺼냈던 그날 경비실 유리창 너머에서 제 눈빛을 피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흐름이 이 한 줄로 이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서류가 파일에 정리되었고 법원 제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민사 3부 접수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자리,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가방을 들고 나오는 길 노트북 대신 손에 쥔 건 확정된 일자와 사인된 문서. 그 안에는 내가 내 삶을 다시 찾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 끝 시계가 틱탁 조용히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나는 집을 내어주고 쫓겨났고 버려진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금을 발견했고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조각을 법이라는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쯤에서 멈추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가보시겠어요? 법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청사. 초록색 안내 표지판이 입구 유리문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8분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양손에는 검정색 서류 가방 하나, 그리고 작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1층 로비엔 번호표 기계가 있었고 쉴 새 없이 띵하는 소리와 함께 번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371번 창구 3번으로 오세요. 나는 잠시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복도는 길고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회색 바닥에 무늬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소리로 지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지는 거야. 어릴 적 아버지 제삿날 이웃 어르신이 괜히 큰 소리치며 어머니를 얕잡아 볼 때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순간 조용해졌던 분위기를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도 오늘 소리 말고 눈빛으로 버텨야겠다. 371번이 불렸습니다. 371번 고객님, 창구 3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접수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저는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증여, 취소 소장입니다. 그녀는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신청인 김순희, 피신청인 박준우, 최은서, 변호인은 박민지 변호사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타자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서류 과정에서 나는 마찰음까지 모두가 제 귀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제출은 정상 처리되셨고요. 접수일자는 오늘로 기재됩니다. 그녀는 작은 고무도장을 서류 하단에 꾹 찍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이 제 심장을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오늘로 접수는 완료입니다. 다만 2, 3주 내에 기일 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될 거예요.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그 말에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가방을 정리하고 창구를 떠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이 여러 명이 지나쳤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제 얼굴을 슬쩍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눈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소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시선으로, 태도로 이기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타고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어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단단한 확신일까요?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다 나는 문득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골목, 그 건물, 한 번쯤 다시 마주보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북구의 그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고 길가엔 아이들 몇 명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단지 앞에 도착하니 예전 그대로의 풍경이었습니다. 조경은 조금 더 정돈돼 있었고 현관 유리문은 여전히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잠시 서성이다가 1층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 오만수 씨가 안쪽에서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 들렀어요. 혹시 차 한 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경비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신문과 간식 봉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전자에 물을 붓고 컵 2개에 티백을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밝으세요, 얼굴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좀 정리했거든요. 나를 그리고 상황을.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실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집 나르던 날 말이라도 붙였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그때는 저도 아무 말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은은한 보리차 향이 경비실 안에 퍼졌고 시계는 조용히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회장님 같으세요. 진짜예요. 자세도 눈빛도. 그 말에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로 돌아온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경비실 창밖으로 702호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흰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한동안 비어 있었던 화분에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그 집에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의 질문에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빼앗긴 걸 돌려받고 싶어요. 그게 집이든 나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어르신을 함부로 못할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마워요. 이 말 들으려고 온 건지도 몰라요. 경비실을 나와 다시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침묵하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말을 고르는 사람이다. 여러분이라면 예전 기억이 깃든 장소로 다시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길만 찾으시겠어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화면에 뜬 발신지 강남구라는 문구가 무언가를 직감하게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송까지 가실 줄은 몰랐네요. 은서였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러움을 가장한 단단함,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 저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이건 명예훼손이고 부당한 공격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법무팀에 맡겼고요. 필요하다면 맞소송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어머니가 이걸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침묵은 길었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결과로 뵙죠. 안우온. 전화가 끊기자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차는 미지근했고 기분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 길로 박민지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명예훼손 대응 역소송 대비 계획서입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나요? 어르신이 이건 가족 이야기예요 라고 말하셨던 날부터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 측은 아마 어머니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서, CCTV, 통화 기록 등 사실 기반 증거를 다 갖고 있죠.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9월 14일, 비밀번호 변경 9월 14일, 짐 외부 배치 9월 15일, 관리소, 기록 확보 10월 4일, 식당 대화 및 문서, 시도 10월 6일, 증여 취소 소장, 접수 10월 10일, 명예훼손 대응 준비. 그녀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은 거짓일 때 성립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로 입증됐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밀려나게 됩니다. 그 말은 의외로 부드러웠고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이젠 말이 아니라 기록이 증거가 어르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녀는 A사용지 한 장을 꺼내 펜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상대 측에 대한 반응은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어떤 대응도 법과 절차로 받겠습니다. 그 말을 따라 나는 조용히 적었습니다. 어떤 대응도 법과 절차로 받겠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가는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물러서지 않는다. 다만 소리치지도 않는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칼을 겨눌 때 어떻게 맞서시겠어요? 소리로, 눈빛으로, 아니면 기록으로. 법원에 제출된 피신청인의 맞소송 서류는 일주일 만에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두께는 얇았습니다. 박민지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하자 그녀는 서류를 훑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보다 약하네요. 이건 공격이라기보다 지연용 또는 압박용입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나요? 내용 자체에 실체가 없습니다. 주장만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도 이걸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해요. 공격이 아니라도 고소라는 단어는 사람을 흔들게 하니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흔들리진 않을게요. 이제는 며칠 후 첫 번째 변론기일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10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재호민사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한방에서 서류를 다시 훑어보고 법정에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날 밤 낯선 봉투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이 하얀 종이 봉투에 볼펜으로 써내려간 짧은 문장. 이건 당신 편입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 그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파일. Record 928 MB48.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의만 바꾸면 돼. 그 다음엔 엄마가 못 들어오게끔 비밀번호 바꾸면 그만이지. 은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준우의 목소리. 그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상처받잖아. 그럼 당신이 할래. 난 솔직히 이 집에서 그분 숨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야. 침묵. 그리고 다시 은서의 목소리. 돈 한 푼 안 내고 살고 싶다는 게 말이 돼. 난 그렇게 못 살아.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조용히 빠져줘야 돼.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몇 분간 아무 움직임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아주 천천히 식어 내려갔습니다. 종이에 다시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건 당신 편입니다. 누굴까? 관리사무소, 경비, 이웃.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싸움의 무게를 누군가 함께 짊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USB를 봉투에 다시 넣어 박민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상대의 신뢰성은 무너졌어요. 다음 국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정황 증거로 충분히 기초는 다질 수 있어요. 특히 명예훼손 쪽 대응에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손에서 펜을 놓고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록보다 더 강한 건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 제 편이 되어 법정에 함께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증거를 받게 된다면 공개하시겠어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하시겠어요? 서울지방법원 재호민사실. 벽에는 진실은 증거 위에 세워진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내부는 차분하고 단단한 분위기였다. 나는 박민지 변호사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뺨에는 가을 햇살이 옅게 닿았고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피신청인석에는 은서와 준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은서는 블라우스를 단정히 여미고 있었고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말했다. 자, 오늘은 증여 취소 및 맞소송 건에 대한 기초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쌍방은 감정 섞인 언행 없이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는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다. 준비된 질문이 시작될 신호였다. 먼저 신청인 측에 질문합니다. 증여 직후 주거 공간에서 배제당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9월 14일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짐을 복도에 배치한 채 사실상 거주를 차단했습니다. 그 기록은 관리소 및 경비실에서 확보한 문서와 CCTV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넘겼다. 피신청인 측 해당 주장에 대해 반론 있으십니까? 은서는 처음엔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와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간을 분리한 것이지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박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묻겠습니다. 공간 분리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과 짐 외부 배치는 왜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습니까? 은서는 눈을 깜빡이며 말을 멈췄고 준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또렷이 말했다. 공간 분리라는 의도였다면 왜 짐을 현관 복도에 배치했는지, 왜 그날 아침 아들이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말했는지 피신청인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법정 안공기는 가늘고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은서는 더듬거리며 답했다. 그건 그날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 말을 끝맺기도 전에 재판장이 말했다. 이 사안은 양측 주장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양측은 향후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특히 의도성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말 한마디 없이 상대를 밀어붙이는 기술. 그녀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나는 가방끈을 꼭 쥐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문장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이 싸움의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기록이다. 고요한 복도 반사된 햇빛, 그리고 아무 말 없는 준우의 뒷모습. 나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여러분이라면 그날의 말 없는 표정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눈물로 분노로 아니면 침묵 속에 남기는 기록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법정에서 돌아온 후 집에 불을 켜지 않은 채 마루에 앉았다. 고요한 방 안에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하얀 편지지와 검은색 펜 하나를 꺼냈다. 박민지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내 목소리를 내야 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문장으로,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무릎 위에 종이를 펼치고 펜촉을 대자 손끝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긴장의 여운이 남은 것이었다. 첫 문장은 짧았다. 나는 202X년 9월 14일 내가 낳은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쓰고 나니 다음 문장이 이어졌다. 비밀번호는 내가 모르는 번호로 바뀌었고 내 짐은 현관 복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종이 위에 적히는 문장들이 하나씩 과거를 꺼내어 놓는 것 같았다. 나는 시간을 구분해가며 날짜와 장소 등장, 인물 말투, 그리고 그때의 기분까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었다. 702호 비밀번호 변경은 내게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으며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요청인은 며느리 최은서였다. 그날 오후 아들은 내게 택시를 불러주었고 나는 비를 맞으며 집을 떠났다. 식당에서의 대화 당시 며느리는 확인 서류라며 봉투를 내밀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느꼈다.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 문장을 적을 땐 펜 끝이 힘을 얻은 듯 또박또박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몇 개씩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작은 난로 옆에 놓인 찻잔을 들었다. 식어버린 보리차는 이미 온기를 잃었지만 그것조차 위로가 되었다. 종이를 다시 펴고 이어서 썼다. 나는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오직 내 권리만을 찾으려 한다. 나는 이 집을 자식이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넘겼지만 그들은 그 공간에서 나를 지워버렸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썼다. 나는 이 기록으로 내 인생의 조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적고 날짜를 썼다. 10월 28일 김순희. 다음 날 아침 나는 약속된 시간에 박민지 변호사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내가 건넨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다 읽은 뒤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어르신, 이 정도면 됩니다. 이제 판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없이 봉투를 다시 접고 파일에 끼웠다. 그 시각 어딘가에서는 은서가 불안에 빠져 있었다. 박준우의 지인 중 한 명이 너네 그때 말한 거 혹시 녹음된 거 아냐라는 말을 꺼냈고 은서는 얼굴이 하얘졌다고 한다. 그날 저녁 그녀는 몇몇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혹시 누가 엄마 쪽으로 뭘 보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법은 속도를 따지지 않는다. 기록과 타이밍, 그리고 정확성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나는 다시 창문을 열었다. 한옥마당에 감나무 잎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공기는 차분하게 차가웠다. 이 집에서 나는 드디어 나를 지키는 중이었다. 여러분이라면 누군가가 진실을 담은 작은 USB를 보내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용히 숨겨두시겠어요? 아니면 증거로 꺼내시겠어요? 밤 공기가 서늘했다. 창문을 닫지 않은 마루 끝에서 나는 작은 담요를 덮은 채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아 방 안은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만 형체가 잡힐 뿐이었다. 멀리서 들리는 벌레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내일은 두 번째 변론기일이다. 특별히 더 준비할 건 없었다. 박 변호사가 모든 걸 정리해뒀고 나는 그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거나 열거나 하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지도 않았다. 그냥 고요했다.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 밤 며느리의 말. 어머니, 가족끼리 돈 얘기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매달 방세는 정리하고 가야죠. 그 말이 끝났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뭔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들려온 김치 냉장고의 웅 소리와 현관 센서 등 불빛 아래 복도에 나란히 놓인 내 짐들. 나는 울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냥 그 집을 나왔다. 한밤중에 도착한 시골 한옥에서 먼지 낀 천장 속에서 어머니가 남기신 보자기를 찾았고 그 안에 감춰진 무게에 두 손이 떨렸다.
나는 그 금을 팔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처럼 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 삶의 이름을 되찾아야 했다. 변호사를 찾고 서류를 정리하고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가고 증거를 하나씩 모았다. 며느리는 웃으며 나를 식당에 불러냈고 그 자리에선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봉투를 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법원에 제출한 첫 소장, 엘리베이터 안의 정적, 창구에서 서류에 도장 찍히는 소리. 그것들은 다 내 안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반격, 명예훼손, 허위 주장, 그들의 말은 감정을 품었지만 내 말은 기록을 품었다. 그날 밤 누군가가 보낸 USB, 익명의 편, 은서와 준우의 녹음, 비밀번호만 바꾸면 돼. 그 사람은 조용히 빠져줘야 돼. 그 말들이 내 손안에서 울렸고 나는 마침내 내 이름으로 된 문장 하나를 썼다. 어떤 대응도 법과 절차로 받겠습니다. 지금 나는 그 모든 시간을 품고 있다. 다시 울진 않는다. 하지만 다시 웃지도 않는다. 나는 지금 중간에 서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앞에서 고요한 밤 초침이 틱, 탁 거리는 이 순간이 나에겐 가장 큰 준비다. 여러분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밤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조용히 기억을 껴안으며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잊기 위해 애쓰시겠어요? 법정 안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 이번에는 피신청인 측이 먼저 입장을 밝히겠다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은서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오해가 아닌 무분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제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건입니다. 신청인 측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 및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이미지와 심리적 평온을 침해했습니다. 박민지 변호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받아 적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은서는 단정한 옷차림에 억울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갈등은 있었지만 쫓아낸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 생활이 어려워서 조율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말은 많았지만 방향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이 박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민지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 조용히 말했다. 재판장님, 본인 진술에 앞서 하나의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변론 이후 신청인 앞으로 도착한 자료이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의도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화 녹취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수석에 있는 직원이 USB를 받아 법정 컴퓨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리커드 911 M4라는 파일명이 떴고 정적이 흐른 뒤 재생 버튼이 눌렸다. 명의만 바꾸면 돼. 그 다음엔 엄마가 못 들어오게끔 비밀번호 바꾸면 그만이지. 은서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들려온 준우의 낮은 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상처받잖아. 다시 은서. 난 솔직히 이 집에서 그분 숨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야. 그 사람은 조용히 빠져줘야 돼. 녹음이 끝났을 때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은서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변호인은 손끝을 떨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재판장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녹음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진술은 일부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사건 기록에 편입되며 사실관계 판단에 반영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정 안 누구도 나를 향해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밀쳐내지 않았다. 단지 기록이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해낸 것은 누군가를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끝까지 증명해냈다는 사실이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다. 여러분이라면 그 녹음 파일을 재판 중에 꺼낼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품고 계셨을까요? 한옥마루에 앉아 있자니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다. 몇 주 전만 해도 이 바람은 등골을 타고 스며드는 외로움이었지만 지금은 등에 기대오는 따뜻함 같았다. 나는 오래된 찻주전자를 꺼내 물을 데우고 보리차를 한 잔 따랐다. 마당의 감나무는 거의 잎이 다 떨어졌고 가지마다 비어 있음이 오히려 단정해 보였다. 어머니도 이 계절을 좋아하셨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정리되는 시간이라고 하셨다. 오늘 내 마음도 그랬다. 어지러웠던 싸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고 나는 앞으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며칠 전 법정에서 들려준 그 녹음 파일, 나는 다시 듣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내쫓았는지,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하지만 그걸 세상에 보여줬다는 건 내 삶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킨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으킨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박민지 변호사에게 전할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첫째, 증여 취소 이후 주택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되 자녀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어머니 김영옥 명의의 공익장학재단을 설립한다. 셋째, 그 재단은 가정폭력 고령자 소외, 그리고 가족 내 무연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교육비를 후원한다. 나는 한 문장씩 적으며 멈추지 않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머리는 맑아졌다. 모든 메모를 정리한 뒤 나는 봉투 하나를 꺼내 노란 종이에 김영옥 기념 장학재단 설립 요청이라고 썼다.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또박또박 적는 건 오랜만이었다. 예전엔 등본이나 병원 서류에서만 봤던 그 이름이 이제는 세상에 남을 이름이 되었다. 나는 그 이름 아래 작게 내 이름도 썼다. 김순희.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잇는 자리, 그 시작에 두 이름이 나란히 놓였다. 전화는 하지 않았다. 직접 만나서 전하고 싶었다. 그날의 햇빛 내, 눈빛 내, 목소리까지 함께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종이를 정리하고 다시 마당에 나섰다. 가미피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걸 조심스럽게 주워 종이봉투 사이에 꽂아두었다. 어머니라면 이런 잎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제 나는 싸움이 아니라 길을 낼 것이다. 누구를 이기기 위한 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길. 나처럼 집에서 밀려난 누군가가 이 이름을 보고 한 번쯤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라면 그 집을 되찾은 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용히 거기서 다시 사시겠어요? 아니면 세상과 나누시겠어요? 박민지 변호사를 다시 찾은 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다. 종로 사무실 앞 나무에는 노란 은행잎이 반쯤만 남아 있었고 로비 창 너머 햇빛이 바닥에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준비한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무언가를 부탁하러 온 게 아니라 내 뜻을 전하러 온 자리였다. 사무실 문을 열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다. 오셨어요, 어르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오늘은 물만 마실게요. 대신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봉투를 열어 정리한 메모와 제안서를 꺼냈다. 저는 이 집을 다시 제 앞으로 돌려받으면 바로 처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수익금 전부를 장학재단에 쓰려 합니다. 이름은 어머니 이름으로요. 김영옥 장학재단. 박 변호사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서류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듯 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긴 뒤에 더 가져가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르신은 내려놓으시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진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가치를 남기고 싶어요. 돈은 다시 사라질 수 있지만 이름은 남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정관 작업과 설립 요건 정리해 드릴게요. 사무실 주소는 어르신 한옥 주소로 하시겠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거기서 시작했고 거기서 끝나고 싶어요. 대화가 끝난 후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사람들 걸음이 분주해도 내 안은 고요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꺼냈다. 수신 박준우, 최은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적었다. 이 집은 다시 제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곧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수익금 전액은 김영옥 장학재단에 귀속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오래 걸렸다. 이 결정은 복수가 아닙니다. 관계의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제 마지막 책임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앞으로 당신들의 삶에 제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 이름도 내 기억도 함부로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손글씨로 주소를 적었다. 우체국에 직접 가서 등기로 보냈다. 돌아오는 길 은행나무 잎 몇 장이 바람에 날려 내 발등에 닿았다. 주워들진 않았다. 흩날리는 그대로 두는 게 더 어울리는 날이었다. 그날 밤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맑은 국악 선율이 조용히 흘렀고 나는 창문 너머 어둠 속으로 작은 미소를 흘렸다. 더는 되묻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몫의 길을 걸었고 이제 그 길은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이긴 다음엔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이름을 기억을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떠나시겠어요? 오전 9시 10분 등기소 민원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대기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번호판에 218번이 떴다. 내 손에는 한 장의 서류와 오래된 주민등록증, 그리고 도장을 넣은 작은 케이스가 있었다. 담당 직원은 내 이름을 확인하고 이전과는 다른 어조로 말했다. 김순희님, 오늘은 소유권 이전 완료되시는 날이시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창구 안쪽에서 도장 찍는 소리와 프린트 도는 소리가 반복되었고 잠시 후 그는 서류를 건넸다. 이제 이 집은 다시 김순희님 이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 가방에 넣었다. 축하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싫지는 않았다.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건물들, 지하철역 입구 등굣길 아이들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오늘은 아주 멀고 조용하게 보였다. 곧 익숙한 골목이 나타났고 나는 천천히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관리실 직원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나는 인사만 간단히 건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 버튼에 손을 얹고 7층을 눌렀다.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잠시 스쳤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날은 지나갔고 지금은 이날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702호 앞에 섰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낯익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반쯤 남은 세제 말라붙은 먼지, 창문으로 들어온 약한 빛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들어갔다. 거실 중앙에 섰다. 아무 말 없이 숨만 천천히 들이마셨다. 그 후 모든 창문을 열었다. 거실, 주방, 작은 방, 안방. 바람이 하나둘 들어왔고 커튼이 들썩였다. 서랍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싱크대를 닫고 거울을 닫고 책장을 한번 쓸었다. 마치 먼지보다 더 오래 쌓여있던 기억을 닦아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주방에서 김치 냉장고 앞에 섰다. 전원을 다시 연결하자 웅 하는 익숙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얹었다. 김치도 없고 김장도 없지만 그 안에는 나의 계절이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랍에서 수건 하나를 꺼내 가장자리에 묻은 얼룩을 닦았다. 방금 이사 온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이 집을 천천히 다시 내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복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도 서명도 돈도 이 집을 되찾아준 수단일 뿐, 지금 내가 이곳에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해원의 시작이었다. 나는 주방 창가에 서서 햇살을 맞았다. 따뜻했다.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여러분이라면 잃었던 집을 되찾은 날 무엇을 하시겠어요? 가족을 부르시겠어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창문을 여시겠어요? 집을 되찾았지만 나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거실 창을 다시 닫고 작은 방 바닥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그 위에 짧은 한 문장을 적었다. 여기는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이 집이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했을 뿐 이곳에서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 나는 그 메모지를 현관 안쪽 벽에 붙이고 방문 손잡이를 마지막으로 가볍게 쥐었다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나는 창문 밖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는 그 하늘이 무겁고 텁텁하게만 느껴졌지만 오늘은 가볍고 흐르듯 맑았다. 택시를 타고 한옥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사님이 묻는 목적지만 짧게 말했을 뿐 그 외엔 창밖 풍경을 조용히 따라갔다. 주유소, 마트, 공원, 버스 정류장.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분주했지만 내 마음속은 아주 단순해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해가 지기 시작했다. 마당에 감이 몇 장이 떨어져 있었고 개나리 울타리는 잎을 다 털어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을 끓였다. 책상에 앉아 장학재단 개소식 문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김영옥 장학재단 첫 시작을 알립니다. 그 아래에는 장소, 날짜, 후원, 목적, 대상자, 선정 방식 등을 적었다. 나는 형식보다 진심을 담고 싶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읽어보며 써내려갔다. 이 재단은 어떤 이름보다도 조용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이 작은 이름이 누군가의 다음 걸음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멈춰 있었다. 그것은 결국 내 이야기를 넘어서고 싶다는 소망이기도 했다. 단지 복수의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을 이어가는 시작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박민지 변호사에게 보낼 이메일도 작성했다. 메일 제목은 짧게 초청장 초안 전달이라고 적었고 본문에는 행사 일정을 간략히 소개한 후 말미에 이렇게 썼다.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제 이름으로 삶을 다시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와주신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나는 노트북을 닫고 라디오를 켰다. 국악 프로그램에서 흐르는 정가 가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잠시 후 안방 벽에 기대어 앉았다. 창밖에서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오래된 종이등이 그 빛을 받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메모지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어머니, 이제야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늦지 않게 잘 지켰습니다. 그 아래에 순이드림이라고 썼다. 여러분이라면 되찾은 집 앞에서 어떤 문장을 남기시겠어요? 그냥 닫고 돌아서시겠어요? 아니면 조용히 이제 괜찮다고 쓰시겠어요? 행사장은 크지 않았다. 강북구 작은 커뮤니티 센터. 의자는 단정히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A3 크기의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었다. 김영옥 장학재단 창립식. 무대라기보다 약간 높게 만들어진 나무 발판 위에 하얀 테이블 하나와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나는 회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민지 변호사는 사회를 맡았고 몇몇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장학금 추천 대상자 가족들이 참석했다.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정중하고 고요했다. 사회자가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이 장학금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지켜낸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이름이 처음으로 불립니다. 김영옥 장학재단의 첫 수혜자로 이지한 학생을 소개합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무대로 올라왔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깔끔한 셔츠에 약간 큰 치마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오래전 내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5학년 남의 도시락을 부러워하며 집에 돌아오던 길. 내 손에 쥐어졌던 엄마가 싸주신 식은 고구마 하나. 그 순간이 지금 이 장면과 겹쳐졌다. 박 변호사는 아이에게 상장을 전달했고 아이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 소리 속에서 사회자는 내 이름을 불렀다. 재단 설립자이자고 김영옥 여사의 따님 김순희 어르신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보다 더 크게 들린 것은 내 심장이 내는 작은 두근거림이었다. 마이크 앞에 섰지만 나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보다 저희 어머니의 이름이 주인공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식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참 멋지십니다. 이런 장학금은 정말 처음 봐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숙였다. 누구의 손도 허투루 잡지 않았고 누구의 인사도 대충 넘기지 않았다. 모든 손길은 내가 다시 인간으로 복원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행사를 마친 뒤 나는 따로 식사 자리를 갖지 않고 조용히 나왔다. 택시를 타고 한옥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엔 이미 가을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 한가운데 낙엽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감 하나가 툭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 감을 조심스럽게 들어 손바닥에 올려보았다. 아직 단단했고 읽기까지 며칠은 더 걸릴 것 같았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커튼을 걷은 뒤 방 안을 한번 둘러봤다. 그 방 안에선 김영옥이라는 이름도 김순이라는 이름도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그저 내 숨소리만을 듣고 싶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 찻잔에서 퍼지는 보리차 향기, 그리고 마루에 깔린 얇은 담요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신호처럼 다가왔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등을 기댔다.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었다. 괜찮다. 여기까지 잘 왔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복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자리, 되찾고 싶었던 이름, 닫혀있던 문. 지금 이 이야기처럼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이다 사연은 당신처럼 조용히 버텨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